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서 밤잠을 설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발냄새 때문에 집안에서도 양말을 벗기 망설여지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올해 65세인 김영수 씨는 지난 여름부터 이상한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발가락 사이가 조금 가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이 심해지더니 발가락 사이 피부가 하얗게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끼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가 가장 심했죠. 김 씨는 나이 들어서 피부가 약해진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발바닥에 작은 물집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발냄새까지 심해졌어요. 가족들이 김 씨가 집에 들어오면 냄새를 맡는 것을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이것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무좀, 의학적으로는 족부백선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끈질긴 상대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30%가 무좀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져 40% 가까이 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어요. 혹시 무좀이 단순히 불편한 피부병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입니다. 무좀은 진균, 즉 곰팡이가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이 곰팡이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먹고 사는데 우리 발가락과 발바닥의 각질층이 바로 케라틴의 보고입니다. 마치 맛있는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곰팡이들이 우리 발에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좀균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세탁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0분 이상 삶거나 특수한 항진균 세제를 사용해야 비로소 죽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이 무좀에 걸리면 온 가족에게 전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김영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처음 증상이 나타난 부위가 새끼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특히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무좀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곳이죠. 무좀의 가장 교묘한 점은 초기 증상이 다른 피부 질환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습진이나 접촉성 피부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기 대응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별점이 있어요. 무좀은 대부분 한쪽 발에서 시작해서 점차 다른 쪽으로 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습진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보통 양쪽 발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무좀에 대해 가장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무좀균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수영장, 사우나,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집안의 욕실 매트나 슬리퍼에도 서식하고 있어요. 심지어 건강한 사람의 발에도 소량의 무좀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무좀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전입니다. 무좀 감염의 핵심은 곰팡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우리 발의 환경과 면역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발이 자주 젖어 있거나 습한 상태가 지속되면 곰팡이가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김영수 씨가 무좀에 걸린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실내화나 슬리퍼를 신고 생활했고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고 말리는 습관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좀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단순히 가렵고 냄새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좀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하면 봉화지겸이나 단독 같은 심각한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좀 환자의 약 15%가 2차 세균 감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시니어층이었어요. 이는 나이가 들수록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좀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무좀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간형 무좀은 김영수 씨처럼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되는 가장 흔한 형태예요. 소수포형 무좀은 발바닥이나 발가장 자리에 작은 물집이 생기는 형태이고, 각화형 무좀은 발바닥 전체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각화형 무좀을 단순한 각질 문제로 오해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 발바닥이 거칠어진 것 같다며 무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각화형 무좀이야말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약물이 깊숙이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김영수 씨는 다행히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곰팡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렸고, 항진균제 연고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김 씨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좀 치료에 숨겨진 함정과 완치의 비밀. 김영수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진균제를 성실히 발랐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고 발가락 사이에 진물음도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나았구나 생각한 김 씨는 약 바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무좀이 다시 재발했어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무좀 약을 발라서 증상이 좋아지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무좀 치료에서 가장 큰 함정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실시한 무좀 환자 추적 연구에 따르면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최소 2에서 4주간 추가 치료를 지속한 그룹의 완치율은 85%였습니다. 반면 증상 개선 즉시 치료를 중단한 그룹의 완치율은 단 35%에 불과했어요. 이 놀라운 차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무좀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져도 각질 깊숙한 곳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잡초처럼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제거해서는 다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진균의 생활사를 보면 포자 형태로 오랫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활동을 시작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무좀 치료 중단 후 재발한 환자들의 무좀균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이전과 동일한 균주였다고 해요. 즉, 새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기존 균이 다시 증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좀을 완전히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공개됩니다. 무좀 완치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2주에 있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최소 2주, 가능하면 4주간 항진균제를 계속 사용해야 해요. 이 기간 동안 각질 깊숙이 숨어있는 무좀균까지 완전히 박멸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도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4주간 꾸준히 약을 발랐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한 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좀 완치를 위해서는 생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좀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무좀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 조건을 아시나요? 온도 25에서 30도, 습도 70%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발 내부의 환경과 정확히 일치해요. 특히 합성 소재로 만든 양말이나 통풍이 안 되는 운동화를 신으면 이런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면 양말을 신은
그룹과 합성섬유 양말을 신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무좀 재발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면 양말 그룹의 재발률은 12%였지만 합성섬유 양말 그룹은 28%에 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무좀 예방을 위해 발가락 양말을 신으시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무좀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발가락 양말의 재질이 합성 섬유이고 각 발가락을 꽉 감싸는 구조라면 통풍을 방해해서 습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양말 선택법은 무엇일까요? 면 소재가 70% 이상 함유된 양말을 선택하고 너무 꽉 끼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양말을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양말을 갈아 신는 것만으로도 무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발 선택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통풍이 잘 되는 가죽 소재나 메쉬 소재의 신발을 권하며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말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으시길 바랍니다. 신발 내부가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집안에서의 관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욕실 매트나 실내화에는 무좀균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 중 무좀 환자가 있다면 개인용 수건과 슬리퍼를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 욕실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은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햇볕에 완전히 말려주세요. 발 씻기 방법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누로 대충 씻고 마는데 무좀 예방을 위해서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해요. 항진균 비누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반드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야 해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말릴 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시는데 너무 뜨거운 바람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거나 깨끗한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좀 치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면역력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무좀균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무좀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무좀 치료의 열쇠예요. 혈당이 높으면 상처 치유가 늦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무좀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무좀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약 3배 높다고 해요. 김용수 씨는 무좀 치료 과정에서 이런 종합적인 접근법을 배웠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을 쓴 결과 완전한 치료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좀균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수백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균형을 이루며 피부 건강을 유지합니다. 무좀균만 과도하게 제거하려다 보면 오히려 다른 미생물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따라서 무좀 치료의 목표는 균의 완전한 박멸이 아니라 증상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무좀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진정한 무좀 완치라고 할 수 있어요. 무좀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닌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올바른 치료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상대예요. 김영수 씨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에 임하신다면 분명 건강한 발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영수 씨가 무좀 치료에 성공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62세 박정희 씨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 역시 몇 달째 발가락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약국에서 산 무좀약을 발랐는데도 계속 재발한다는 것이었어요. 김 씨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나았느냐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5가지 다른 무좀약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TV 광고에서 본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썼고
효과가 없으니까 더 비싼 수입 제품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민간요법까지 동원해서 식초에 발을 담그고 마늘을 갈아서 바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무좀약이 효과가 없으면 계속 다른 제품으로 바꿔가며 시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의 약품 무좀 치료제는 총 47개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주요 성분은 단 6가지에 불과해요. 테르비나핀, 부테나핀, 클로트리마졸, 미코나졸, 톨라프테이트, 운데실레닉산이 그것입니다. 즉, 브랜드가 달라도 대부분 비슷한 성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박정희 씨처럼 무좀약을 자주 바꿔가며 사용하면 오히려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동일한 성분의 무좀약을 4주 이상 꾸준히 사용한 그룹의 완치율은 78%였습니다. 반면 2주마다 다른 제품으로 바꾼 그룹의 완치율은 45%에 그쳤어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항진균 성분마다 작용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테르비나핀은 무좀균의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고 클로트리마졸은 세포막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약을 자주 바꾸면 무좀균이 각 성분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정희 씨가 범한 또 다른 실수는 무좀약의 종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좀약은 크게 연고형, 크림형, 스프레이형, 파우더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적합한 무좀 타입이 다르거든요. 지간형 무좀처럼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습한 상태라면 크림형이나 로션형이 좋습니다. 연고형은 기름기가 많아서 오히려 습도를 높일 수 있어요. 반대로 각화형 무좀처럼 발바닥이 건조하고 각질이 많다면 연고형이 더 효과적입니다. 약물 침투력이 좋거든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집이 많은 소수포형 무좀에는 스프레이형이나 로션형을 먼저 사용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크림형으로 바꾸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파우더형은 치료보다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박정희 씨는 지간형 무좀이었는데 계속 연고형만 사용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조언을 듣고 크림형 제품으로 바꾼 후 놀랍게도 2주 만에 눈에 띄는 호전을 보였어요. 그런데 무좀약 사용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복합제를 남용하는 것이에요. 시중에는 항진균 성분과 스테로이드를 함께 넣은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초기에 염증과 가려움을 빠르게 줄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에 두 번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무좀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강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얼굴이나 사타구니 같은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복합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한 무좀 환자의 32%에서 치료 저항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나중에 일반적인 항진균제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스테로이드 복합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염증이 심하고 가려움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일 때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3에서 5일 정도 사용해서 급성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는 항진균제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해요. 무좀약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좀약을 안전한 약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져서 젊은 사람보다 부작용 위험이 높아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60세 이상 무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15%가 무좀약 사용 중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무좀약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꿈치 안쪽이나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 따가움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해야 해요. 박정희 씨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에게 맞는 무좀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테르비나핀 성분의 약간의 자극 반응을 보였지만 부테나핀 성분의 크림형 제품은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사용한 결과 3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좀약도 잘못된 사용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약을 바를 때 환부에만 발라주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좀균은 눈에 보이는 병변 주변으로도 퍼져 있기 때문에 정상 피부까지 포함해서 넓은 범위에 발라야 해요. 발가락 무좀이라면 발가락뿐 아니라 발등과 발바닥까지, 발바닥 무좀이라면 발목까지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을 바르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하루에 2번 바르는 제품이라면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바르되 가능하면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발라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목욕 후 발을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발라야 밤사이 약물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어요. 무좀약의 효과를 높이는 또 다른 비법은 적절한 마사지입니다. 약을 바른 후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약물의 침투력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경구용 무좀약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르는 약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심한 무좀이나 손발톱 무좀의 경우에는 먹는 약을 사용하기도 해요. 테르비나핀,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경구용 항진균제는 부작용 위험이 더 높아요. 간 기능 이상, 위장 장애,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해요. 박정희 씨처럼 바르는 약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먹는 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먹는 약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재발을 막는 생활 속 무좀 퇴치법. 무좀 치료에 성공한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 두 분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좀이 다 나았는데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무좀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치료해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무좀 재발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무좀 완치 환자 200명을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43%가 재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재발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재발한 환자의 78%가 이전과 똑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영수 씨는 무좀 치료 후 자신만의 재발 방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발 씻기 습관이었어요. 이전에는 샤워할 때 몸과 함께 대충 씻었는데 이제는 발만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꼼꼼히 씻는 습관을 만든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수분을 빼앗아가서 오히려 무좀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적절한 온도는 37에서 40도 정도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좋아요. 발을 씻을 때 사용하는 비누도 중요합니다. 강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비누는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권하지 않아요. 대신 pH 5.5 정도의 약산성 비누나 항진균 성분이 들어간 전용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실시한 실험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일반 비누, 항균 비누, 항진균 비누로 각각 발을 씻은 후 무좀균 수를 측정했더니 항진균 비누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반 비누 대비 약 85%의 무좀균을 더 제거할 수 있었어요. 발을 씻은 후 말리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대충 닦고 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자연 건조가 어려워서 습기가 남아있기 쉽습니다. 김영수 씨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발을 씻은 후 먼저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 발가락 사이에 화장지나 거즈를 끼워서 10분 정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가락 사이에 미세한 수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헤어드라이어에 차가운 바람을 활용해 보세요. 뜨거운 바람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바람이 들어가도록 발가락을 벌리고 말려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아무리 발을 깨끗이 씻고 말려도 신발과 양말이 오염되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점이에요. 무좀균은 신발 안에서 몇 개월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죽 신발의 경우 수분과 영양분이 풍부해서 무좀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무좀 환자가 신었던 신발에서 평균 3개월간 살아있는 무좀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6개월 후에도 무좀균이 발견되었어요. 이는 아무리 발을 깨끗하게 관리해도 오염된 신발을 계속 신으면 재감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외선 살균입니다. 햇볕이 좋은 날 신발을 벗어서 4~5시간 정도 직사광선에 노출시켜 주세요. 자외선은 무좀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균과 진균을 죽일 수 있어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신발 전용 UV 살균기를 사용하거나 항진균 스프레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신발 살균 스프레이 중에는 무좀균에 효과적인 제품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든 제품이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성분을 확인하고 구입하시길 바라요. 박정희 씨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무좀 치료가 끝난 후 자주 신던 신발 몇 켤레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 구입한 것이에요. 신발값이 아깝긴 하지만 무좀이 재발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결정이 현명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무좀 완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기존 신발을 계속 사용하되 철저히 소독했고 다른 그룹은 새 신발로 교체했어요. 6개월 후 재발률을 비교해 보니 신발을 교체한 그룹이 28% 낮았습니다. 양말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무좀 치료 기간 중에 신었던 양말들은 특별한 세탁법이 필요해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세탁하거나 항진균 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세탁만으로는 무좀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표백제를 사용하면 무좀균까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염소계 표백제는 세균에는 효과적이지만 진균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효과만 보입니다. 대신 산소계 표백제나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진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양말을 세탁할 때 과탄산소다를 1스푼 정도 넣고 40~50도 물에서 30분 정도 담가두면 무좀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 관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특히 욕실은 무좀균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와 따뜻한 온도, 그리고 각질 등의 영양분까지 풍부하거든요. 김영수 씨는 욕실 관리를 위해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서 습도를 낮추고 욕실 매트는 일주일에 2번 교체해요.
그리고 개인용 수건과 발수건을 따로 사용합니다. 욕실 바닥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해요. 희석한 락스나 항진균 소독제로 주 1회 정도 닦아주면 무좀균의 서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샤워 부스 모서리나 배수구 주변은 무좀균이 잘 자라는 곳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가족 간 전염을 막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좀은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어서 수건, 슬리퍼, 양말 등을 함께 사용하면 쉽게 옮을 수 있어요. 가족 중 무좀 환자가 있다면 개인용품은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무좀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 내 전염률이 35%에 달한다고 해요. 하지만 개인용품을 철저히 분리하고 공용 공간을 정기적으로 소독한 가정은 전염률이 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박정희 씨 가정도 이런 원칙을 적용했어요. 개인용 슬리퍼를 따로 구입하고 수건도 색깔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번거로워했지만 무좀의 전염성에 대해 설명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어요. 운동할 때의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같은 공공시설은 무좀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맨발로 다니는 곳이니까 바닥에 무좀균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장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개인용 슬리퍼를 신고 다니세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즉시 발을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해요. 젖은 상태로 양말과 신발을 신으면 무좀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우나나 찜질방이 무좀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에요. 높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환경은 무좀균 전파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만약 이런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개인용 매트나 수건을 가져가시고 가능하면 슬리퍼를 신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용 후에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발을 항진균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식생활도 무좀 재발 방지에 영향을 줍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이는 무좀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요.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면역력을 높여서 무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김영수 씨는 무좀 치료 후 식습관도 개선했어요. 단 음료수와 과자 섭취를 줄이고 대신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항산화 식품을 늘렸습니다. 또한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꾸준히 섭취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정기적인 발 검진도 중요합니다. 무좀 완치 후에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하지만 진행된 후에는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는 무좀균의 재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무좀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영수 씨가 무좀 치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 혹시 당뇨병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무좀 치료와 당뇨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서 의아해했지만 의사의 권유에 따라 혈당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mg/dl로 당뇨병 전 단계 수준이었던 것이죠. 혹시 무좀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무좀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무좀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3.2배 높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만성적으로 무좀에 시달리는 환자 중 약 35%가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런 연관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발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상처 치유가 늦어져요. 이런 상태에서는 무좀균이 침투하기 쉽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도 오래 걸립니다. 김용수 씨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그는 지난 몇 년간 갈증이 자주 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었지만 나이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무좀 치료를 계기로 당뇨병 전 단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죠. 혈당 관리를 시작한 후 무좀 치료 효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무좀과 연관된 질환이 당뇨병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혈관 질환, 심장병, 신장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역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5년 이상 만성 무좀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무좀 자체가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두 질환이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공통 원인이 바로 염증입니다. 만성적인 무좀 감염은 우리 몸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이런 만성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거죠. 또 다른 놀라운 연관성은 면역 질환과의 관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아토피, 피부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무좀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거든요. 70세 박순자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0년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받고 있던 박 씨는 지난해부터 발톱 무좀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서 발톱이 두껍게 변하고 색깔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발톱 무좀은 일반적인 피부 무좀보다 훨씬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에요. 발톱은 혈액 공급이 적고 약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치료 기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발톱 무좀 치료 성공률은 일반인의 60% 수준에 그친다고 해요. 평균 치료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좀이 다른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정맥류나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무좀이 매우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맥류가 있으면 다리와 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좀으로 인한 상처가 생기면 세균 감염이 쉽게 발생해요. 봉화지겸이나 단독 같은 심각한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폐혈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75세 최영희 씨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오랫동안 다리 정맥류를 앓고 있던 최 씨는 발가락 사이 무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로 달려간 결과 무좀으로 인한 봉화지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항생제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입원 치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후 최 씨는 무좀 치료와 함께 정맥류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고혈압 약물 중 일부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거나 상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무좀 치료 과정을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체내 독소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좀균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에 취약해져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진 환자들의 무좀 발생률은 일반인의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 후 재발률도 높아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자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무좀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항진균제의 부작용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무좀 자체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만성적인 가려움과 냄새, 외모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2년 이상 무좀을 앓고 있는 환자의 42%가 경미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특히 발톱 무좀으로 인해 발가락 외모가 변한 환자들의 경우 사회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시 면역력을 떨어뜨려 무좀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따라서 무좀 치료할 때는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지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에는 발톱 변화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어요. 하지만 가족과 의료진의 지지를 받으며 꾸준히 치료한 결과 1년 만에 건강한 발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좀 때문에 다른 질병도 미리 발견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말해요.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서 무좀균이 침투하기 쉬워요. 또한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제가 국소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좀 치료가 성공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다른 질환의 관리도 더 수월해집니다. 김영수 씨의 경우가 좋은 예시예요. 무좀 치료와 함께 당뇨병 관리를 시작한 후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상처 치유도 빨라졌고 무좀 재발 위험도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무좀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발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건강 점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 고혈압, 간 기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무좀 완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좀 완치를 위한 실전 로드맵. 김영수 씨와 박정희 씨, 그리고 박순자 씨까지 세 분 모두 무좀 완치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치료 과정은 조금씩 달랐어요. 무좀의 종류와 정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무좀 치료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이 가렵고 냄새가 나면 무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른 피부 질환일 가능성도 있어요. 습진, 접촉성 피부염, 세균 감염 등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무좀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중 실제 무좀 진단을 받은 비율은 73%였다고 해요. 나머지 27%는 다른 질환이었습니다. 잘못된 자가진단으로 부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KOH 검사라는 간단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변 부위의 각질을 조금 긁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예요. 무좀균이 있다면 특징적인 균사나 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10분 정도로 짧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김영수 씨도 처음에는 뻔한 무좀인데 굳이 검사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예상과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지간형 무좀인 줄 알았는데 발바닥에도 경미한 각화형 무좀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무좀 진단이 확정되면 그 다음은 무좀의 유형을 파악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에 따라 치료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발톱 무좀이 동반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지간형 무좀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쉬운 편입니다. 크림형이나 로션형 외용제를 2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대부분 호전돼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의 습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하기 쉬우므로 생활 습관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소수포형 무좀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료 예후가 좋아요. 하지만 물집을 터뜨리거나 긁어서 2차 세균 감염이 생기면 치료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진균제와 함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장 까다로운 것은 각화형 무좀입니다. 두꺼워진 각질층 때문에 약물 침투가 어려워서 치료 기간이 길어져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구용 항진균제를 병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각화형 무좀 치료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항진균제만 바르는 것보다 각질 제거를 먼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박정희 씨의 남편인 박철수 씨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오랫동안 방치한 각화형 무좀으로 발바닥이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무좀약을 발랐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박 씨는 치료 방법을 바꿨습니다. 먼저 요소나 살리실산 성분의 각질 연화제를 2주간 사용해서 두꺼운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항진균제를 사용하니 약물이 깊숙이 침투해서 치료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발톱 무좀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발톱 무좀은 외용제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대부분 경구용 항진균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발톱 무좀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는 복합치료라고 합니다. 경구용 약물과 외용제를 함께 사용하고 여기에 네일 락카 형태의 항진균제까지 병용하는 것이에요. 이런 복합치료를 시행했을 때 완치율이 단독 치료 대비 30%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환자의 협조 없이는 소용없다는 점이에요. 무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국내 여러 대학병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치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중도 포기였다고 해요. 증상이 호전되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전체의 48%에 달했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재발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꾸준한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영수 씨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달력에 약을 바른 날짜를 체크하는 무좀 치료 일기를 썼던 것입니다. 매일 저녁 약을 바른 후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주간 단위로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관찰했어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시각적인 성취감을 줄 뿐 아니라 치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시 재발하더라도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의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가족의 지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정희 씨의 경우 딸이 매일 저녁 어머니 무좀약 바르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잔소리 같아서 짜증났지만 나중에는 이런 관심이 치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치료 중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가려움이나 발적, 따가운 느낌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해요. 경구용 항진균제의 경우 소화불량, 두통, 간 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수치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치료 중에는 2에서 4주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무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치료적 악화 또는 호전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항진균제가 무좀균을 죽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염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보통 치료 시작 후 1, 2주 사이에 나타나며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를 부작용으로 오해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치료 전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기준도 알아두세요. 단순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완치된 것은 아니에요. 진균학적 완치, 즉 KOH 검사에서 무좀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진정한 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상적 호전 증상 개선 후 2에서 4주 뒤에 진균학적 검사를 시행해서 완치를 확인해요. 이 시점에서 무좀균이 검출되지 않으면 치료를 종료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균이 남아있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후 관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발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박순자 씨는 발톱 무좀 완치 후에도 3개월에 한 번씩 피부과를 방문해서 발 상태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쉽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좀 치료에 왕도는 없다는 점입니다. 광고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완치되는 기적의 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올바른 진단, 적절한 치료, 꾸준한 관리,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기본기를 충실히 지킬 때 비로소 무좀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무좀을 완치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건강한 발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 무좀 없는 건강한 발로 새로운 시작을. 지금까지 무좀의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영수 씨, 박정희 씨,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무좀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좀은 분명 까다롭고 끈질긴 상대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해요. 세 분의 성공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좀을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라며 포기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언제든 건강한 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